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금일은 평균 물가 목표제, 한국말로 평균 물가 목표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똑같은 말이고요. Average Inflation Targeting, 앞자만 따면은 AIT. 되게 전문적인 용어로 보이는데 사실 average를 빼면은 Inflation Targeting, 물가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평균을 붙였어요. 이 지난 영상에서 제가 계속 이 AIT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첫 이 AIT가 나온 게 8월 27일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AIT를 도입하겠다고 발언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떤 분이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영상을 찍었고요. AIT가 왜 앞으로 시장에 함축적인 의미를 주는지, 자산시장 버블에 대해서 더 이슈가 되는지 여러가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타켓 레이트 2% 적어놨는데요. 위키디피아에 이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2012년 1월 25일 January 25th US 페더럴 리저브 연준이죠. 벤 버냉키 의장 시절이에요. 이때 first target inflation rate, 물가 목표를 2% 잡고 간다는 것입니다. 각 중앙은행, 센트럴뱅크, 각 나라의 센트럴뱅크는 물가 목표를 잡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을 시행을 합니다. 결국에는 연준은 재정정책은 아니고 통화정책이죠. 결국에는 미국의 이 물가 목표가 2% 정도로, 그 실업률은 원래 한 4%에서 5% 언더로 잡고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연준이 정책을 계속 집행했었습니다. 즉 정리하면은 실업률, 물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준의 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죠. 결국에는 잠깐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률은 당연히 낮아지죠. 그럼 노동 가격은 임금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소득은 올라가고, 개인 소득이 올라갔다는 건 수입이 올라갔으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그죠? 임금의 경우는 한번 올리면 쉽게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죠. 임금을 다시 예전으로 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임금에 의한 인플레이션 발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에서는 기존에는 실업률을 관리함에 있어서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된다고 갖고 있었어요. 즉 실업률이 너무 높으면 경기가 좋지 않아지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그렇죠. 얼마 전에 연준의 그 실업률이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게 14%까지 올랐다. 지금 10% 내외인데요. 실업률이 또 너무 낮으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플로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경기가 좋아져서 실업률이 낮아지면 노동 가격이 올라가니까 개인 소득과 수입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타켓 레이트를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실업자도 많고 실업률이 너무 높아지니까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year break-even inflation rate, 이게 미국 물가 지표 그래프예요. Effective Federal Fund Rate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정책을 집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그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잡고요. 이 인플레이션, 물가가 낮아지면은 금리를 낮춰서 물가를 잡았습니다. 연준이 그동안 했던 정책은 물가가 올라가면 연준의 금리도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았고, 금리가 내려갔을 때 인플레이션이 내려갔을 때 금리도 낮춰서 잡았다는 것을 보는 그래프입니다. 연준 홈페이지를 가면은 이 그래프를 요 두 가지 검색으로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월 27일 잭슨 홀 미팅에서 이 제롬 파월 의장이
AIT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죠. 기존의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원래 있었죠. 2% 목표였고요. 벤 버냉키 시절 의장 때부터 2012년 이후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물가 목표의 2%가. 근데 에버리지를 썼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2% 이상 올라가더라도 평균적으로는 2%보다 낮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버리지 쓴 게 가장 큰 함축적인 의미예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가 상승을 더 용인하겠다는 거죠. 2%에서 연준의 정책을, 지금의 저금리 정책을 다시 긴축으로 돌리겠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평균적으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저금리를 더 장기화시키는 명목이 될 거고요. 완전 고용은 뭐죠? 미국은 완전 고용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높은 실업률, 너무 낮은 실업률을 완전 고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보통 실업률 지표를 한 4% 언더, 4에서 5% 정도의 기준으로 완전 고용을 장기 목표 완전 고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방향을 장기 목표로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패드는 그간 2%의 인플레이션 타켓 목표를요 조절했다고 보시면 돼요. 매년 물가를 모니터해서 2%가 일시적으로 넘더라도 바로 기준금리를 조절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 에버리지를 써서 금리가 2%가 뭐 몇 개월간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용인하겠다는 거죠. 사실 다시 넘어가서 보면 인플레이션 타켓 레이트를 페드가 그동안 해왔던 거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견제 역할을 했던 거죠. 즉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스탠스가 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2% 물가 상승이 몇 년 동안 나오지 않으면은 한번 물가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돈을 너무 풀어놓은 입장에서 상당히 미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파이터, 즉 경제 침체를 오히려 방어하겠다는 걸로 연준의 정책이 정말 거의 10여 년 만에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5%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기준금리 안 올리냐, 평균 물가 목표제는? 그렇지는 않죠. 오버슈팅은 안 된다고 제롬 파월이 분명히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모더레틀리라고 온건한 정도의 물가 상승만을 허용한다고 했고요. 그 한계점은 뭐 2.5냐, 3이냐, 3.5냐 여러가지 뭐 논란도 있고 애널리스트들의 기준점은 있는데 일시적인 건 3%가 넘어가도 상관없겠지만 1, 2개월 정도는 결국엔 평균적으로 내배는 2.5 정도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러면은 AIT가 왜 중요하냐인데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기준금리를 장기적 저금리 정책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은 저금리 정책이 오래가면 장기 국채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하신 분이 중요해요. 그 금리를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가는데 장기적 저금리 정책인데 물가가 올라가는데 국채 가격은 왜 하락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8월 27일날 제롬 파월이 이 AIT를 도입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잭슨 홀 미팅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가 확 뛰었습니다. 0.7 이상으로 뛰었었고요. 지금은 조금 내려와서 0.68 정도 레벨인데 왜 국채 금리가 올랐고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할까요? 여기서 하나 또 추가적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미국 물가는 뭘로 평가하느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트레저리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시큐리티스, 이게 앞자로 띄면 TIPS, TIPS라고 물가 연동 국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행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발행하고요. 잠깐 정의를 볼게요. 원금이 물가와 연동하여 움직이는 국채로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원금을 재계산한 후 이자를 산출하기 때문에 투자금의 실질 가치가 보장되는 채권이다. 물가가 오르면 거기에 연동해서 원금을 재계산한 후 이자를 주는구나. 왜냐면 국채 같은 경우 채권을 발행할 때
이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물가는 올라. 근데 이자는 뭐 2% 줬었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서 4, 5%인데 그 이자가 적어지지 않습니까? 물가는 올라는데 이자가 지급이 낮은 상태에서 발행한 거를 채권을 산 사람은 채권자 입장에서 손해일 수가 있죠. 그래서 도입한 게 물가 연동 국채입니다. 팁스. 근데 연준의 아까 제가 10년 물가랑 연준의 금리 정책 이 표를 보여주면서 물가가 올라갈 땐 연준이 같이 금리를 올려서 이제 물가를 방어한다고 했고요. 물가가 내려갈 때도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물가를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밑에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팁스는, 즉 물가 연동 국채는 미국 10년 국채, 뭐 좀 길게 썼는데 국채 빼기 물가입니다. 그럼 물가는 뭐냐? 미국 10년 국채 빼기 팁스죠. 이거 수식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은 좀 수학이 아니죠, 산수를 다시 배워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물가 여기 있죠, 여기 요거를 빼기니까 이코로 요쪽으로 넘기고요. 그럼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부호가 미국 10년 국채는 그대로 고정이고 팁스가 여기로 넘어오면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넘어옵니다. 미국 이 10year break inflation rate는, 이 물가는 미국 10년 국채 빼기 팁스구나. 그래서 팁스를 지금 설명드렸는데요.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 물가는 미국 10년 국채 빼기 팁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좀 전에 이거 못 외우실까봐 다시 표기한 거고요. 자, 이제 여기 이 세 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좀 전에 두 가지 그래프는 먼저 봤습니다. 브레이크인 인플레이션 레이트 뭐죠? 파란색. 지금 물가예요, 물가. 9월 8일 지금 1.68이었고요. 이 빨간색 그래프는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입니다. 요거죠, 요거 0.69고요 여기 보시면 잠깐 튀었어요. 지금 8월 27일 이후에 약간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단기적인 이 변동은 있지만, 이 초록색 연두색은 팁스예요, 팁스. 그래서 또 연준 홈페이지 가면 다 검색해서 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 팁스는 마이너스 0.99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10년 국채는 0.69, 팁스는 마이너스 0.99.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이것도 설마 모르시진 않으시죠? 이거를 더하면 1.68. 물가가 나옵니다. 물가는 미국 10년 국채 빼기 팁스, 팁스는 미국 10년 국채 빼기 물가. 이 공식 두 개만 외우시면은 앞으로의 이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레이트,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레이트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 10년물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조금씩. 채권 가격이 왜 빠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그분들을 위해서 이 기본 경제에서 나오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채권의 이자는 고정되어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가 연동 국채는 아까 원금을 재계산한다고 했지만, 기본적인 채권은 그렇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예금과 적금의 이자율은 내려가죠, 연동돼서.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기준금리 내리면서 저축은행들, 시중은행들 정기 예금 금리가 다 내려가면서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10억을 맡겨도 1%가 안 되는, 세금을 떼면은 1억을 맡기면 이자가 100만원도 안 되는, 그런 다 연동되는 이자율입니다. 중앙은행의 각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이 연동되는 금리는 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채권은 어떻습니까? 채권은 이미 발행된 거에 대해서 약정 이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쿠폰이라고 하죠, 채권의 매력이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자가 내려가면. 왜 그렇죠? 이자를 안 주니까 점점 금리가 낮아지면서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기존에 발행됐던 채권들은 이자가 원래 금리가 내려가기 전에 발행한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오히려 기존에 발행된 채권에 대한 이자율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내려갑니다. 즉 역의 관계예요. 자, 다시 볼게요. 여기죠. 기준금리는 장기적 저금리, 금리는 내려가죠. 내려가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제로금리 유지합니다. 근데 미국 10년물이 올라가요. 10년물이 올라가면은 국채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수순이에요. 여기에 다시 한번 보면 물가는 미국 10년 국채 빼기 팁스입니다. 자, 10년물이 올라갑니다. 10년물이 올라간다는 거는 물가가 올라가겠죠. 물가가 올라가면은 10년물도 올라가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데요. 지금 결국에는 어디죠? 여기죠. 물가 상승을 용인하겠다고 했어요. 그죠? 물가 상승 용인. 다시 볼게요. 이 파란색이 아까 물가예요. 10-year breaking inflation rate.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 공식에 의해서 팁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팁스가 올라가면은 오히려 물가는 떨어져야죠. 근데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 10년 국채도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죠. 10년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죠. 예, 이제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하겠습니다. 왜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 친절하게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같이 스터디하고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로금리는 유지하는 게 맞고요. 금리를 올리지 않겠죠.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2%로 거의 9년 가까이 끌어온 버넌키 시절의 그 정책을 바꾼다. 그게 언제? 다음 주에 FOMC에서 자산 버블을 오케이 한다. 이건 왜 그렇죠? 제로금리이고 인플레이션 용인한다. 그럼 위험자산에 베팅하는 거죠. 채권이 안 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 쪽으로 자산이 와야 됩니다. 웬? 언제까지? 완전고용 달성 때까지. 이 정책을 바꾸지도 않을 거고 저금리 유지하겠다. 완전고용이 언제냐? 아까 실업률이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즉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실업률이 낮아지면 노동가격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간다는 건 개인 소득과 수입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업률이 너무 낮아지는 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4% 정도로 거의 잡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정확히 뭐 어느 정도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 연준은 이 실업률과 물가 이 두 가지 파이낸셜 스테빌리티를 추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과도한 자산시장의 버블은 또 원하지 않을 거예요, 연준은. 하지만 코비드19로 실물경제 부분의 취약성이 때문에 자산 버블을 어느 정도는 허용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건 또 뭐냐, 결국에는 달러 약세도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달러 약세라는 건 신흥국 통화 가치에 대한 이제 강세로 인해서 결국 신흥국 자산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 결국 제롬 파월 의장의, 연준의 의장이 앞으로 다음 주에 이제 구체화되는 이 AIT 정책에 의해서 결국에는 시장은 상당히 주식을 사도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 파이터 잠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죠. 디플레이션 파이터, 결국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예요. 디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랑 싸우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미국의 실업률이 얼마 전에 15%에서 지금 10% 정도, 역사상 7%를 넘은 적은 별로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 완전 진짜 미국 경제가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거. 그죠? 그리고 이 저금리 장기화라는 건 이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즉 이제 네이달리오의 또 용어를 다시 한번 쓰면 캐시 이즈 트래시죠.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즉 제로 금리는 화폐 가치가 없어졌고, 화폐 가치가 없어졌다는 건 어느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용인하겠다는 건 미국 국채를, 물가가 오르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국채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 자산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저금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회사, 투자가 필요한 회사들이 워낙 저금리에, 뭐 마이너스 금리에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회사, 성장주들이 랠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뭐 천슬라 최근에 뭐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 뭐 이런 정도로, 아니면 충분하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테슬라가 충분히 이 가격으로 뭐 10배 가까이 넘게 올랐던 이유도 이런 지금의 연준의 정책과 저금리, 그런 장기적인 그런 정책이 뒷받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있어도 살 수 있는 성장주, 뭐 최근에는 결국 2차전지, 반도체, 헬스케어, 5G 이런 종목일 텐데, 이런 업종일 텐데요. 이런 업종들은 결국에는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거 주의할 건, 우리가 주의할 건 뭐죠? 완전 고용 달성된다고 가정하면 이 정책이 바뀔 수 있고요. 연준의 제로금리가 바뀌면은 긴축으로 돌거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다가 인플레이션을 멈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면 일단 주식은 다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시기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계속 열정을 지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고요. 결국 연준의 통화량 M2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다 최근에 완만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하향 중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롬 파월을 믿고요. 미국 대선 전에 마지막 FOMC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정책이 바뀌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준은 전세계 센트럴 뱅크입니다. 전세계의 금리 정책을 자주유지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평균 물가 목표제,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심층적으로 좀 스터디 해봤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뭐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습니다.